62세 나의 고백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서 2023년 11월 15일 서울 변두리의 작은 원룸.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김영희 62세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 깊숙이 넣어둔 낡은 사진첩을 꺼냈다. 표지의 가죽은 갈라지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지만 40년 동안 한 번도 버리지 못한 유일한 보물이었다. 준호야. 첫 장을 넘기자 100일 사진이 나왔다. 분홍색 베네 저고리를 입은 아기가 방긋 웃고 있었다. 그 옆엔 23살의 젊은 자신이 있었다. 행복해 보이는 모자의 모습. 그때는 몰랐다. 불과 1년 뒤 이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날 줄은.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졌다. 조심스럽게 닦아내며 그녀는 다음 장을 넘겼다. 첫 걸음마, 첫 생일, 그리고 마지막 사진. 보육원 앞에서 찍은 준호를 안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날 이후로는 사진이 없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국제입양협회 직원이었다. 김영희 씨? 말씀드렸던 대로 내일 오전에 미국행 비행기표 준비됐습니다. 오하이오주 한인회에서도 도움을 주기로 했고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그녀는 다시 사진을 바라봤다. 내일이면 40년 만에 아들을 찾으러 가는 여정이 시작된다. 과연 준호는 살아있을까? 자신을 기억이나 할까? 준호야, 엄마 손 꼭 잡아. 23살의 영희는 2살 배기 아들의 작은 손을 꼭 쥐고 시장을 나섰다. 남편이 떠난 지 3달. 혼자 벌어 혼자 키우는 게 쉽지 않았지만 준호의 웃음만 보면 모든 고통이 잊혀졌다. 엄마, 붕어빵. 그래, 우리 준호 붕어빵 좋아하지? 엄마가 하나 사줄게. 붕어빵 2개를 사서 하나씩 나눠 먹으며 횡단보도에 섰다. 파란불이 켜졌다. 준호를 안아 올렸다. 최근 들어 부쩍 무거워진 아이였지만 차도를 건널 땐 항상 안고 건넜다. 엄마, 저기 비둘기. 준호가 팔을 뻗으며 몸을 비틀었다. 순간 중심을 잃을 뻔했다. 다시 꼭 안아 걸음을 재촉했다. 파란불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빵. 귀를 찢는 경적 소리와 함께 시야 왼편에서 거대한 덤프트럭이 달려오는 게 보였다. 시간이 느려졌다. 트럭은 빨간불을 무시하고 질주했다. 운전자는 졸고 있는 것 같았다. 준호. 본능이었다. 생각할 시간도 없었다. 온 힘을 다해 준호를 인도 쪽으로 밀어냈다. 아이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갔다. 그리고 쿵. 엄청난 충격과 함께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왼쪽 다리에서 뭔가 찢어지는 소리가 났다. 붉은 것이 시야를 가렸다. 피였다. 자신의 피. 으아. 여기 사람이 다쳤어요. 119 불러요. 아이는 괜찮아?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영희는 준호만 찾았다. 엄마. 멀리서 준호 울음소리가 들렸다. 살아있는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저에게는 충분했어요. 환자분 정신이 드십니까? 병원 천장에 형광등이 눈부셨습니다. 온몸이 무거웠고 특히 왼쪽 다리가. 아니, 왼쪽 다리는 아무 느낌이 없었다. 제 다리가.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왼쪽 다리는 무릎 아래를 절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뼈가 완전히 으스러져서. 의사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다. 절단? 다리를? 이불을 들춰봤다. 왼쪽 무릎 아래가 텅 비어 있었다. 붕대로 감긴 그 끝이 너무나 짧았다. 준호는? 제 아들은요? 아이는 무사합니다.
찰과 상만 조금 있었을 뿐이에요. 지금 병원 타가소에 있습니다. 다행이었다. 정말 다행이었다. 하지만 퇴원은 2주 후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호자분이 계신가요? 영희는 고개를 저었다. 남편은 이미 다른 여자와 도망갔고 부모님은 작년에 모두 돌아가셨다. 친척들과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다. 그럼 장애인 복지 상담을 연결해 드릴게요. 간호사가 나가고 혼자 남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살지? 한쪽 다리로 어떻게 준호를 키우지? 저녁이 되자 준호를 데려왔다. 엄마, 우리 준호 다치지 않았어? 엄마 아파? 아니야, 엄마 안 아파. 준호를 꼭 안았다. 작고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다. 이 아이만은 지켜야 한다. 어떻게든. 퇴원 후 현실은 상상 이상으로 잔인했다. 목발을 짚고 겨우 움직이는 몸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준호 밥 한 끼 챙기는 것도 전쟁이었다. 목발을 짚은 채로는 냄비를 들 수도 도마질을 할 수도 없었다. 한쪽 다리로 서서 요리를 하다 몇 번이나 넘어졌다. 엄마 배고파.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라면 끓여줄게. 하지만 라면 하나 끓이는데도 30분이 넘게 걸렸다. 준호는 배가 고파 울고 영희는 속이 타들어갔다. 세탁도 문제였다. 한 손으론 목발을 한 손으론 빨래 바구니를 들 수 없었다. 결국 바닥에 앉아 기어서 빨래를 했다. 준호가 그런 엄마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엄마 왜 기어가? 엄마가 놀이하는 거야. 밤이 되면 절단된 부위에 느껴지는 환상통이 찾아왔다. 없는 발가락이 저리고 아팠다. 진통제를 먹어도 소용없었다. 고통에 몸부림치는 소리에 준호가 깼다. 엄마 괜찮아? 응. 엄마 괜찮아. 준호 자.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하루하루가 지옥이었다. 사고 후 석 달째 되던 날이었다. 영희는 준호를 업고 동사무소에 갔다. 장애인 수당을 신청하러 간 것이다. 하지만 서류 미비로 다시 오라고 했다. 돌아오는 길에 준호가 갑자기 경련을 시작했다. 준호야, 준호야. 택시를 타고 응급실로 달려갔다. 검사 결과 고열과 폐렴이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영양실조가 심각합니다. 면역력이 너무 떨어져 있어요. 이대로 가면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입원시켜서 집중 치료를 해야 합니다. 입원비는 감당할 수 없는 액수였다. 하지만 준호를 위해서라면. 영희는 남은 적금을 모두 깨고 친구들에게 돈을 빌렸다. 일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고 준호는 회복됐다. 하지만 의사의 마지막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어머니 혼자서는 아이를 제대로 돌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도움을 받을 곳을 찾아보시는 게. 집에 돌아와 준호를 재우고 영희는 밤새 울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처참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얼굴, 목발, 그리고 텅 빈 왼쪽 바지끝. 내가 이 아이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영희는 보육원을 찾아갔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를 맡기려고 왔습니다. 보육원 원장실에서 영희는 1시간 동안 울기만 했다. 원장 수녀님이 따뜻한 차를 건넸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연을 털어놨다. 사고, 장애, 가난, 그리고 준호의 건강 악화까지. 잠시만. 정말 잠시만 맡기고 싶어요. 제가 일자리를 구하고 의족을 맞추면 데리러 올 거예요. 6개월. 아니 1년만.
원장 수녀님이 영희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자책하지 마세요. 때론 놓아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준호는 저희가 잘 돌볼게요. 일주일 후 준호를 보육원에 데려가는 날이었다. 준호야, 여기서 잠깐만 지내는 거야. 엄마가 금방 데리러 올게. 싫어. 엄마랑 갈래. 준호가 영희의 목을 꼭 안고 놓지 않았다. 그 작은 팔의 힘이 어찌나 센지. 수녀님들이 달래도 소용없었다. 준호야, 여기엔 친구들도 많고 장난감도 많아. 그리고 맛있는 것도 많이 줘. 엄마랑 있을래. 결국 영희는 준호가 잠들기를 기다렸다. 낮잠 시간에 살며시 준호를 침대에 눕혔다. 그리고 돌아서는데 엄마. 잠결에도 준호가 엄마를 불렀다. 영희는 차마 뒤를 돌아볼 수 없었다. 목발 소리만 복도에 울렸다. 보육원 문을 나서자 무너졌다.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미안해. 준호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6개월이 지났다. 영희는 의족을 맞추기 위해 돈을 모았지만 턱없이 부족했다. 공장에서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지만 장애인을 고용하려는 곳은 없었다. 매달 보육원에 전화해 준호 안부를 물었다. 준호는 잘 지내고 있어요. 건강도 많이 좋아졌고요. 제가 언제쯤 데리러 갈 수 있을까요? 어머니 상황이 나아지시면 언제든.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악화됐다. 집세를 못 내 더 작은 방으로 이사했고 하루 한 끼로 연명했다. 그러던 어느 날 보육원에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중요한 말씀이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준호한테 무슨 일이? 아니에요. 준호는 건강합니다. 다만 미국에서 입양을 원하는 가정이 나타났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입양이요? 네. 오하이오주에 사는 중산층 백인 가정입니다. 아버지는 트럭 운전사, 어머니는 전업주 부이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입니다. 준호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안 돼요. 제 아들이에요. 제가 키울 거예요.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준호의 미래를 위해서. 전화를 끊고 영희는 이틀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먹지도 자지도 못했다. 그저 준호 사진만 바라봤다. 내가 욕심을 부리는 걸까? 이 가난하고 불구인 엄마보다 미국의 부유한 가정이 낫지 않을까? 입양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 영희는 준호를 마지막으로 한번 보기로 했다. 보육원 놀이터에서 준호는 다른 아이들과 뛰어놀고 있었다. 많이 컸다. 건강해 보였다. 활짝 웃는 모습이 예전과 똑같았다. 준호야. 엄마? 준호가 잠시 멈칫했다. 6개월. 2살 아이에겐 긴 시간이었다. 엄마 맞아. 우리 준호 잘 지냈어? 준호가 천천히 다가왔다. 그리고는 영희의 목발을 만지작거렸다. 엄마 아파? 아니야. 엄마 안 아파. 영희는 준호를 꼭 안았다. 마지막이 될 포옹이었다. 준호 머리에서 나는 해바라기 향이 코끝을 스쳤다. 준호야, 엄마가 정말 사랑해. 나도 엄마 사랑해. 그 말에 눈물이 터졌다. 준호가 영희의 눈물을 닦아줬다. 엄마 울지 마. 응. 엄마 안 울어. 1시간 동안 준호와 놀았다. 그림도 그리고 책도 읽어줬다. 그리고 작별 시간이 됐다. 준호야, 엄마가 멀리 가게 됐어. 아주 멀리. 나도 같이 가.
준호는 여기서 좋은 엄마 아빠 만나게 될 거야. 엄마보다 더 좋은. 말을 마치지 못했다. 준호를 수녀님께 맡기고 돌아섰다. 이번엔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면 다시 데려올 것 같아서. 1983년 봄 준호는 미국으로 떠났다. 공항에 나가지 못했다. 아니 않았다. 가면 비행기를 붙잡고 울부짖을 것 같아서. 그 후 영희의 삶은 멈춘 것 같았다. 아니 계속됐다. 의족을 하고 공장에서 일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했다. 돈을 모았다. 언젠가 준호를 찾으러 갈 날을 위해.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의족과 병원비, 생활비. 모은 돈은 늘 어디론가 사라졌다. 10년이 지났다. 준호가 12살이 됐을 무렵 영희는 미국 입양기관에 편지를 보냈다. 준호가 잘 지내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장이 왔다. 아이는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아니,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속였다. 20년이 지났다. 준호가 22살이 됐을 때 영희는 다시 편지를 보냈다. 이번엔 답장이 없었다. 30년이 지났다. 인터넷이라는 게 생겼다. 영희는 컴퓨터 학원에 다니며 검색하는 법을 배웠다. 케빈 밀러 준호의 미국 이름을 검색했지만 너무 많은 사람이 나왔다. 그리고 40년. 2022년 영희는 우연히 TV 다큐멘터리를 봤다. 낯선 땅에 버려진 아이들 한국 해외 입양의 그림자. 화면에 나온 입양인들의 증언이 충격적이었다. 양부모는 저를 학대했어요. 한국인이라고 눈이 찢어졌다고. 18살에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후로 노숙자로 살았죠. 우리는 입양된 게 아니라 팔린 거예요. 돈을 받고. 영희의 손이 떨렸다. 설마 준호도? 다음 날부터 영희는 입양단체를 찾아다녔다. 국제한국입양인협회 해외입양인연대 진실과와 해를 위한 해외입양인 모임. 그리고 한 달 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김준호 씨 미국 이름 케빈 밀러는 15년 전 양부모 집을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요? 왜 나왔대요?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경찰 보고서에 가정폭력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가슴이 무너졌다. 지금은 어디 있나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오하이오주 여러 노숙인 보호소에서 확인됐습니다. 그 이후로는요? 기록이 없습니다. 실종 상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준호의 흔적을 찾기 위해 인터넷을 뒤졌다. 오하이오주 노숙인 보호소 기록, 경찰 보고서, 병원 기록. 하나씩 찾아갔다. 그리고 한 가지 단서를 발견했다. 2018년 콜럼버스 자선병원 응급실 기록. 케빈 밀러 38세 한국계 폐렴치료 노숙자. 마지막 흔적이었다. 5년 전. 영희는 지도를 펼쳤다. 콜럼버스. 오하이오주의 주도. 거기 어딘가에 준호가 있을 것이다. 아니, 있어야 한다. 준호야. 영희는 옷장을 열었다. 먼지 쌓인 여행 가방을 꺼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은 가방. 통장을 확인했다. 평생 모은 돈 3천만 원. 의족을 새로 맞추려고 모은 돈이었지만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다. 여권을 신청했다. 62세에 처음 만드는 여권이었다. 영어 회화책을 샀다. Excuse me, I'm looking for my son. 100번을 연습했다. 2023년 11월 20일 인천공항.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탑승권을 받았다.
평생 비행기를 타본 적 없었다. 해외여행은 꿈도 꾸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두려움은 사치였다. 어디 가세요? 옆자리 승객이 물었다. 아들. 찾으러요. 미국에 사시나 봐요. 네. 40년 만에 만나러 가요. 더 이상 묻지 않는 승객에게 고마웠다. 영희는 창밖을 바라봤다. 구름 위의 세상. 준호도 40년 전 이 하늘을 날았겠지. 14시간의 비행. 의족 때문에 다리가 붓고 아팠지만 참았다. 준호를 만날 생각에 아픔 따위는 잊혀졌다. 콜럼버스 공항에 도착했다. 한인의 직원이 마중 나왔다. 김영희 씨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소는 한인 민박집이었다. 주인 할머니가 따뜻하게 맞아줬다. 아드님 찾으러 오셨다고요? 꼭 만나실 거예요. 다음 날부터 영희는 콜럼버스 시내를 돌기 시작했다. 첫 번째 방문지는 콜럼버스 다운타운 노숙자 보호소였다. 익스큐스 미 임 루킹 포 마이 선. 케빈 밀러. 코리언. 더듬거리는 영어였지만 직원은 친절했다. 렛미 책 아워 러코즈. 한참을 기다렸다. 2018년까지는 여기 있었네요. 하지만 그 후로는 영희는 준호의 사진을 보여줬다. 2살 때 사진뿐이었지만 혹시 이런 사람 본 적 있나요? 지금은 43살이에요. 직원이 고개를 저었다. 두 번째, 세 번째 보호소도 마찬가지였다. 모두들 케빈 밀러를 기억했지만 최근 행방은 몰랐다. 네 번째 보호소에서 희망적인 소식을 들었다. 케빈? 그래, 기억나요. 한국말을 하던 사람. 가끔 엄마라고 중얼거렸죠. 가슴이 뛰었다. 어디 있나요?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글쎄요. 마지막으로 본 건 작년인데 하이 스트리트 다리 밑에서 지낸다고 들었어요. 하이 스트리트 브리지. 영희는 택시에서 내려 다리 밑으로 내려갔다. 의족으로는 위험한 길이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목발을 짚고 한 걸음씩. 다리 밑엔 텐트들이 있었다. 노숙자들의 임시 거처였다. 케빈 밀러. 이즈 케빈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한 텐트, 두 텐트. 하나씩 확인했다. 세 번째 텐트 앞에서 한 노인이 나왔다. 케빈? 한국인 케빈 말하는 거요? 네, 맞아요. 어디 있어요? 어제 봤는데. 보통 저녁 때 여기 온다고. 기다려 보시오. 영희는 다리 밑에서 6시간을 기다렸다. 해가 지고 추워졌다. 의족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다. 허름한 옷, 길게 자란 머리와 수염. 하지만 그 얼굴, 그 눈매. 준호야? 남자가 멈춰 섰다. 영희를 바라봤다. 그 눈에 어린 시절의 그림자가 있었다. 케빈 밀러. 준호 맞지? 남자가 뒷걸음쳤다. Who are you? 엄마야. 엄마.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꺼냈다. 100일 사진, 첫돌 사진, 그리고 보육원 앞에서 찍은 마지막 사진. 남자의 눈이 흔들렸다. 엄마. 엄마? 한국말이었다. 40년 만에 듣는 준호의 한국말. 그래. 엄마야. 미안해. 너무 늦어서 미안해. 준호가 무너졌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영희도 무릎을 꿇었다. 의족이 불편했지만 상관없었다. 왜 이제 와요? 왜 버렸어요? 버린 게 아니야. 너를 살리려고.
더 잘 살게 하려고. 거짓말. 다 거짓말이에요. 나는 지옥에서 살았어요. 준호가 소매를 걷었다. 팔에 흉터가 가득했다. 담배 자국, 칼 자국. 이것 봐요. 양아버지가 매일 때렸어요. 한국 개새끼라고. 돌려보내겠다고. 영희의 심장이 찢어졌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몰랐어. 그날 밤 영희는 준호를 모텔로 데려갔다. 따뜻한 물로 씻고 새 옷을 입히고 밥을 먹였다. 준호는 허겁지겁 먹었다. 며칠을 굶은 것 같았다. 천천히 먹어. 체할라. 엄마. 준호가 영희를 바라봤다. 진짜 엄마 맞아요? 그래. 엄마야. 준호가 울면서 말하기 시작했다. 5살 때부터 기억나요. 양부모는 나를 하인처럼 부렸어요. 청소, 설거지, 농장일.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어요. 18살에 도망쳤어요. 그때부터 거리에서 살았죠. 일용직 노숙자 보호소 다리 밑. 35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영희는 준호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손. 한국에 가고 싶었어요. 엄마 찾고 싶었어요. 하지만 돈도 없고 한국말도 못하고. 이제 엄마랑 같이 가자. 한국으로 돌아가자. 준호가 고개를 저었다. 너무 늦었어요. 난 이제 폐인이에요. 마약도 했었고 감옥도 갔다 왔어요. 상관없어. 넌 내 아들이야. 그걸로 충분해. 일주일 동안 영희는 준호와 함께 지냈다. 병원에 데려가 건강검진을 받았다. 영양실조, 간염, 우울증. 하지만 치료 가능한 것들이었다. 약 잘 먹으면 좋아질 거예요. 한인회의 도움으로 준호의 한국 여권을 만들었다. 김준호. 40년 만에 되찾은 이름. 김준호. 내 이름이 김준호. 준호가 여권을 만지작거렸다. 엄마, 나 한국 가도 돼요? 진짜 가도 되는 거예요? 당연하지. 넌 한국 사람이야. 내 아들이고. 준호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눈에 생기가 돌았고 말도 늘었다. 엄마, 나 김치 먹어본 적 있어요. 한국 식당에서. 그래? 맛있었어? 너무 매웠어요. 하지만 좋았어요. 한국 느낌이라서. 영희는 준호에게 한국말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건 밥. 이건 물. 이건 사랑. 사랑. 사랑해요, 엄마. 서툰 한국말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었다. 에필로그 집으로. 2023년 12월 15일.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준호가 한국 땅을 밟는 순간이었다. 여기가 한국? 그래, 내 나라야. 우리 집이야. 작은 원룸이었지만 준호와 함께할 공간을 마련했다. 준호 방, 준호 이불, 준호 그릇. 엄마, 이거 다 나 거예요? 그럼 다 내 거야. 준호는 매일 조금씩 회복했다. 한국말도 늘고 살도 찌고 웃음도 돌아왔다. 어느 날 준호가 물었다. 엄마, 다리는 왜 그렇게 됐어요? 영희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진실을 말했다. 너를 살리려고. 트럭이 오는데 널 밀어냈어. 준호가 울었다. 하염없이 울었다. 내 때문에? 엄마가? 아니야. 덕분이야. 내가 살아있어서 다시 만나서. 이 다리 100번이라도 줄 수 있어. 그날 밤 준호가 철음으로 말했다. 엄마, 사랑해요. 이제 안 떠날게요.
평생 같이 있을게요. 형이는 준호를 꼭 안았다. 40년. 긴 시간이었다.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다. 남은 시간을 함께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렸다. 40년 전 그날처럼.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준호가 곁에 있었다. 모자는 창가에 나란히 앉아 눈을 바라봤다. 그 웃음이 40년의 고통을 모두 씻어준다. 늦었지만 아니 늦지 않았다.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있다. 함께할 시간이. 준호야, 엄마가 정말 사랑한다.